네, 박대박, 박상헌 박사, 박상병 박사 두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권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마침내 이번 일요일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다는 뉴스가 제일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우선 전 궁금한 게요. 네. 불과 뭐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완강하게 안 나올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무슨 판단,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일까, 마음을 바꾼 것일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뭐 질라고 나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 당내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다음 한 달 전쯤 이제 우리 박상영 박사님이 혹평을 했었죠. 안 나온다 했을 때 그때 혹평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부적 반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사실은 부고 빼놓고는 뉴스의 중심에서 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때 뭐 조금 약간 발을 빼는 모습을 하면서 꺼졌죠.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제 기억으로는 정몽준 의원 정치하고 난 뒤부터 제일 상종가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당내 대권 후보도 김무성 의원을 제쳤습니다, 이미. 그렇다고 본다면 뭐 서울시장 나가겠다라는 그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예. 이미 본전은 다 뽑았고 네. 덤으로 서울시장 되면 더 좋은 것이고 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김황식 총리도 거의 경선 나오는 게 기정사실인 것 같고 네, 네. 그렇다면 서울시는 좀 안심하고 이제 역량을 경기 인천으로 좀 집중시킬 어떤 좀 한시름 놓는 장면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정몽준 의원은 눈은 광화문 서울시청에 가 있지만 예. 마음은 인왕산 자락 어느 건물에 가 있을 겁니다. 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서울시장에서 당선된다면 대박이죠. 동일이 대박이 아니고 정몽준 대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뭐 청와대와 불과 걸어서 한 10분, 15분 거리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영꿈을 꿀 수 있는 강력한 교도보가 확보되는 거 아니냐. 이래 본다면 어찌됐든 지금 현재 지방선거 98일 남았죠. 네. 가장 현재까지는 특수를 누리고 있는 분이 정몽준 의원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 봐도 박사님은 서울시장 임기 중에 네. 있는 다음 대선도 정몽준 의원이 노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노리고 있죠. 그 목표를 안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정몽준 의원은 지금 그 인왕산 자락의 주인이 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그 열망, 정치적 야심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뭐 그렇게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임기 중에 그걸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나가야 된다는 게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때가 되면. 그 얘기는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 박원순 시장도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임기 중반이고 임기 후반이 되겠죠. 그래 되면. 예, 예. 그래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본인 입으로는 말을 하진 않겠지만 대선 국민으로 접어들 경우에는 예. 어쨌든 정몽준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새누리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이면은 네. 뭐 본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두 번째 문제고 차기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뭐 정몽준 의원으로서는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를 갖는 것이고 예. 또한 이제 천만 시정의 책임자인데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번 그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정에서 성과를 낸다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당에서 분명히 또 차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어쨌든 뭐 광화문에서 인왕산 청와대까지 가는 KTX를 타는 것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으로서는 뭐 절호의 기회를 좀 예. 잡았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몽준 의원이 안 나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셨던 아니,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는 거죠. 안 나온다고 비판을 하신 거군요. 그럼요. 예. 아,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박상훈 박사님 말을 잘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되돌아보면은 서울시장 선거 첫 이제 이 지방선거 얘기가 나올 때 서울시장 선거에 새누리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처음으로 정몽준 의원이 나오면은 박빙이 될 것이다. 아, 그러셨어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좋게 말하면 불을 지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긴 전망을 한 겁니다. 근데 정몽준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제 정몽준 의원이 넣어가지고 여론조사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 뒤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네. 정몽준이 안 나온다 등등하면서 얘기를 그때 이제 비판 강하게 했죠.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왜? 정몽준 의원이 갖고 있는 비중은 뭐냐면은 지금 여권 안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가 없어요. 뭐 예. 있기는 있습니다만 네. 정말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습니다. 없죠. 만약에 정몽준 의원이 나서서 당선만 되면은 대선으로 바로 직행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여권 지지층을 완전히 결속시킬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럴 때에는
전체 여권 안에서는 얼마나 반기겠습니까? 정몽준 의원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 당시에 안 나온다 할 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대선 주자가 되본들 승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그 던지는 것이 마침 서울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권 안에서는 확실한 주자가 없고 또 만약에 박원순 시장을 꺾을 경우에는 그 상종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선으로 갈 수가 있으니 정무원 의원이 결단을 해야 된다. 근데 본인이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비판했어요. 아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비판했는데 그 중간에도 조금 갈까 안 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는 3월 2일 날 출마 선을 한다 그럽니다. 배경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선으로 가는 직행 티켓이다. 누구도 다, 그는 앞서 박원순 시장을 얘기했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선 못 나갑니다. 왜요? 본인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참. 안 나온다고 얘기했고, 나간다고 얘기하더라도 경선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저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그냥 차차기를 노리는 것이 낫고, 정몽준 의원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마음먹지 않다 하더라도 여권에서는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 하나 있고, 그래서 대선은 직행이다 하는 측면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 안에서는 새로운 권력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지금 기회예요. 뭐냐면은 잘만 하면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수가 있고 새누리당을 지금 민주당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새롭게 당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친박 중심의 지금 일어난 당청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기회에 정몽준 의원이 던질 경우에는 대선 주자로서도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고 서울시장으로서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판단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보너스 하나. 만약에 안철수 의원 쪽에서 놓으면은 승산은 더 있어지는 거죠. 단일이 된다고 가장 하더라도 박빙이고 그러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고 이런 판단을 볼 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제가 박사님 말씀드리면서 불현듯 궁금해져서 이 나이를 검색해 봤는데요. 정몽준 의원은 51년생입니다. 1951년생이고 박원순 시장은 1956년생. 5년 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고민 끝 행복 시작이냐? 과연 행복 시작이냐? 우선 예선부터 지금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예선 전망, 김황식 전 총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인 거라고 아까 보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고민 끝 행복 시장은 뭐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지금 뭐 여론조사 지금 뭐 작가님한테 받았는데 자체 제가 그 조사한 분한테 여쭤보니 일단 인지도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지금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총리 간에.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빅매치가 성사될 것 같은데 김황식 총리의 확장성에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호남 출신이잖아요. 호남 출신이고 뭐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거고 그러면 인지도가 정몽준 의원만큼 올라간다면 정말 예측 불허의 흥행 카드가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박사님 조금씩 편차가 있거든요. 조금 전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 것에는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정몽준, 김황식 두 사람의 경쟁력이. KBS 미디어 리서치의 결과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났고요. 여기서는 지금 7%포인트 지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한테 현재로서는. 자, 그다음에 MBC 것에서는 좀 더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새누리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기는 후보 내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형성될 법도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일단 김황식 총리의 인지도가 정몽준만큼 올라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 또 하나 이제 기대하는 것은 호남표 분산 효과가 김황식 총리가 됐을 경우에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표의 결집도를 좀 떨어뜨리는 데 좀 기여하지 않겠나 뭐 이런 기대를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김황식 총리가 만약 출마를 선언한다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말 화색이 만면할 겁니다. 다만 이 경선 관리가 이른바 박심 논란이나 불공정 경선해서 이게 밥상이 깨지는 사태가 온다면 최악이겠죠. 그것만 좀 관리가 잘 된다면 뭐 이혜원 의원까지도 당내 득표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 본다면 서울시는 일단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최상의 구도가 좀 짜졌다. 그다음에 처음에 박 박사님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아예 이게 지금 접어야 되는 분위기 아니냐 이랬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워낙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면 뭐 지도부는 반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한숨 돌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경기도 남경필 의원 잡으러 지금 에너지를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흔히 얘기했습니다. 이제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이길 때, 예.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길 때, 저희 박상현 박사하고 두 사람 나와서 만약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가 박원순 시장이 1대1 구도가 되면은 3%포인트 안팎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동의하실 겁니다. 예. 지금 그대로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이 아니에요. 또 서울시장이라고 얘기하면 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거거든요. 중간에 있는 몇 퍼센트를 누가 지느냐의 문제인데 그 점이 결국은 본선 경쟁력입니다. 예. 그 본선 경쟁력을 놓고 보면은 김황식 전 총리보다는 지금 정몽준 의원이 유리하다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이미 정몽준 의원은 이 인지도라든지 이 내공의 자체가 대선까지 맞닿아 있는 사람이에요. 대선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선까지 나와 있고 예. 그런 점에서 김황식 전 총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다가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갭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중도나 여권 안에서 여권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데 인물이 없는데 만약에 정몽준 의원이 되면은 좋겠다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나서가지고 투표자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아까 호남 출신이라서 김황식 전 총리가 표의 확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표의 확장성보다는 중도를 견인할 수 있는 대선 주자라서 여권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라서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 기대 효과는 오히려 그것이 표의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은 김황식 전 총리보다는 앞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경쟁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김황식 전 총리는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예. 국무총리 출신이거든요. 네. 서울시장은 그 정치인입니다. 정치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서울시장 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여론조사 그대로 내공을 따지고 보면은 김황식 전 총리보다는 정몽준 의원이 상당히 앞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황식 전 총리가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그 정치력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를 박사님한테 제가 여쭤보기 전에 네. 잠깐 현장을 저희 국회에 취재하고 있는 김대근 기자를 연결해서요. 네. 현장에선 지금 분위기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근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자, 우선 궁금한 게 김황식 전 총리가 나서는 것이 분명한지 이 여부인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김황식 전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요. 다음 달 10일 스탠퍼드대에서 예정돼 있는 특강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귀국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당초 4월 중순까지 머물겠다는 계획을 단축해 조기 귀국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김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경우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이번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힌 정몽준 의원과 또 김 전 총리 그리고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이해운 최고위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김 전 총리가 출마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진표는 다음 달 초순 이후는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의 여론조사 양상은 어쨌건 적게건 많게건 정몽준 의원이 앞서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양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뭐 더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좁혀질 것으로 보는지 현장의 좀 대략적인 관측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몽준 의원이 김황식 전 총리를 앞서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몽준 의원은 현역 의원 가운데 최다선인 7선 의원인데다 또 대선 출마와 한나라당 대표 경력이 있고 또 지난 대선에서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상황에 최근 들어서는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전 총리가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김 전 총리는 대법관과 또 감사원장 경력에 2년 4개월 동안 총리로서 장기간 재직하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남 장성 출신으로 호남 지역으로까지 지지세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경우에 유권자들의 지지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황식 전 총리 지금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해운 최고위원이 아까 저희 YTN 뉴스에도 출연을 했었거든요. 지금 뭐 기세가 대단한데요. 본인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끝까지 완주할 것인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해운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재선 의원을 지냈고 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출신의 경제통으로 통합니다. 또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면서 지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2위로 당선되는 등 넓은 당원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최고위원은 정몽준 의원이나 또 김황식 전 총리에 비해 여론조사 지지율은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최고위원은 당심에 호소하는 전략과 함께 대중적 지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은 서울시장에 나오면 안 된다면서 여야의 다른 후보들을 견제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네. 자, 저희 취재기자들은요. 속 시원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취재하는 김황식 입장에서. 전 총리가 네. 방금 기자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출마 확실히 한다라고 지금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박심이거든요, 관건이. 예. 만약에 청와대나 박심이 없다. 박 대통령이 이를테면 나는 중립이다. 청와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중립입니다. 예. 라고 얘기하면 뭘 믿고 나오죠?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그래서 예. 정몽준 의원이 그 결단을 내렸다고 얘기하면 상당히 압박이 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를 접을 가능성도 저는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아. 예, 그래서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아주 좀 이르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제 뭐 김황식 총리, 제가 김황식 총리가 아니니까 네. 뭐 제 마음도 제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만 그게 좀 나오는 쪽으로 지금 아마 내부 분위기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청와대 뭐 대통령의 의중과 관계없이 지금 당 지도부들의 어떤 마음이 중요한데 최근에 재밌는 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하고 정몽준 의원이 한 번 붙었죠. 예. 뭐 당신은 내가 하는 것마다 왜 사사건 딴지를 거느냐 이래서 네, 붙었는데 백지신당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당의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친박 핵심들이 봤을 때는 또 김황식 전 총리 쪽에 좀 마음이 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몽준 의원에 비해서 김황식 전 총리가 마음이 좀 편하겠죠, 사실은. 뭐 차기차기 하는 것이 과연 득표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도움은 되는데 현 당 지도부가 봤을 때 어떨런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저 생각은 김황식 총리가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범여권 인사로서 네. 도움이 된다면 흥행에 뭐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불쏘시개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뉘앙스로도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3월 10일 정도 기국을 해서 세 번째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네. 지금 출마 선언 한 것도 아닌데 네. 하지도 않았는데 여론조사가 저 정도로 정몽준 의원하고 비슷하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대단한 거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러니까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 지도부는 인지도 대비 지지도를 봤을 때 김황식의 경쟁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몽준 의원에 비해서 인지도가 거의 절반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그 조사상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본격적으로 스텝들이 좀 붙고 네. 김황식 프로모션이 시작된다면 정말 그 정몽준 의원이나 뭐 김황식 전 총리나 이 예측 불허의 싸움이 되는 것인데 네. 새누리당 지도부가 바로 노리는 게 그거죠. 누가 될지 모르는 장면, 대중은 흥미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 승자가 되더라도 예.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예. 박원순을 타고 넘을 수 있지 않겠나 그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이제 그 박심 얘기를 좀 했는데 예. 박심이라고 하는 거 얘기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번에 서울시장은 누구누구 하시라라고 말하는 뜻으로 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박심은 청와대에서 말하면은 청와대 쪽에서 박심을 얘기하면은 네. 정무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당을 얘기하면 당 지도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 그 얘기를 박심이라고 대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청와대 정무팀이 박근혜 대통령 의중과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의중을 거슬러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당 지도부 똑같은 건데 왜 부담스러우냐면은 김황식 전 총리가 좀 마음이 편하다 되면은 라고 하는 차원은 우리 박상 박사는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는 양혹한 겁니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고 2년 뒤에 여권의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경우에 누구나 다 그 정도 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되죠?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네. 바로
친이계 중심으로 또는 비주류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예. 조만간에 당 지도부를 뽑습니다. 그럴 때 드디어 비주류 쪽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의 최경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박에 대한 강한 성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네. 지금 당에 대해서 불만 갖고 있는 새누리당의 의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계기가 바로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순간 예. 당내 또는 여권의 정치 지형 세력 관계가 재편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점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친박자들은. 혹시 우리가 밀려나는 거 아닐까? 또 잘못하면 당권에서 밀려나 버리면 공천도 못 받을 텐데 또 더 넘어서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청와대 관계도 좀 그럴 텐데 등등의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박심이 정몽준 의원보다는 김항식 전 총리 쪽으로 마음이 갔던 거죠. 그것이 박심 논란의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중에 또 한 가지 주목을 받은 내용이 바로 통일준비위원회입니다. 네. 이런 기구가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었고 그렇습니다. 통일 대박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한 뒤에 더더군다나 북한의 상황이 장성택 숙청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 불안한 이런 가운데 통일준비위원회가 처음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 또는 네. 평가들도 좀 엇갈리고요. 우선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이제 전혀 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발표였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민간 중심으로 만들겠다는데 우선 얼핏 떠오르는 것이 이제 대통령이 직할하는 위원회가 많아졌을 때 현 부서, 통일부라든지 존재감이 좀 약해지지 않느냐의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이고 예. 민간 중심으로 한다면 민주평통이 있죠, 지금 사실은 그런 기능으로 통일에 대한 어떤 여론을 확산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기구로서 예.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통이 있습니다. 이것과의 또 차별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정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서독이 동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통독 이후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 통일해 놓고 그런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아직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형태의 그림으로 등장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다만 이제 통일 대박에 이어서 제가 그냥 느끼는 건 20, 30대 중심으로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여론이 많이 있죠. 통일되면 세금 많이 내야 되고 가난한 형제인데 우리 돈 내서 다 먹이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 여론이 있는데 그걸 이제 통일 대박으로 뒤집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통일에 대한 어떤 국민 영혼을 모으는 쪽으로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직속위원회를 만들겠다 했는데 직속위원회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NSC 문제에 날 있을 때 옥상옥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통일위원회, 대통령 직속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부처나 민주평통이나 통일에 관한 모든 논의를 압도해버린다면 현 부서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옥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비판들을 청와대가 좀 귀담아 듣고 네. 만약에 출범을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통일 영혼을 모으는 쪽으로 어떤 기능을 특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자칫 대북 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NSC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국방 이게 자칫 잘못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현 부서들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박사님 말씀 잘 보셨습니다. 지금 통일과 관련돼 있는 정부 부처도 있고요. 통일부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있죠. NSC 있는 것이고. 또 민간 자문도 또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더 만들어요. 이름이 통일준비위입니다. 다른 이름보다 훨씬 더 다급해 보입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물론 아니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의 의중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급변 사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통일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지혜, 지금 대부분 다 정부 주도 아닙니까? 민간 중심의 국민적인 어떤 여론을 모을 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 기구도 단순히 그냥 자문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좀 더 의사결정이라든지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좀 좋다고 보는데 네, 네. 이것이 이제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앞서 예.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상을 다른 부처와 같이 틀로 묶어버리면은 민간 부문은요 다른 정부기관이라든지 앞서도 정보를 내겠는데 국정은 못 따라갑니다. 예. 그 사람들이 주는 정보만 가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자칫하면은 정권의 홍보 기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국민 여론 수렴하는 기구가 아닌 거죠. 예. 또 하나 여기서 관료들이 나서가지고 또 이 팀을 이끌어 나갈 경우에는 여기서 민간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아무것도 정보도 없는데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하나 남아 있고 예. 그런 우려가 만약 불식이 안 될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때 통일 항안이 기억나시죠? 예, 예. 그때는 통일 세도 얘기였습니다. 예. 그때도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전제가 뭐냐면 북한 붕괴론이에요. 이것도 혹시 북한이 붕괴될 것을 우려해서 또는 붕괴된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모임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왜냐면은 여기 참여하는 인사들이 친여권 인사들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보수 인사들만 가는 겁니다. 예. 그런 기분은 대한민국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준비를 꾸린다고 하니까 준비위의 구성이라든지 참여하는 인사 방식이라든지 또는 여론 수렴의 어떤 이 절차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 좀 새롭게 기구를 세팅되어야만 예. 이 기구가 힘을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네.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하나의 정부 부처 기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 여론을 호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직제라든지 위상을 편제할 것이니까 예.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분한테 그러면 제가 좀 반론을 해보자면 네. 통일부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통일을 준비하는 부서보다는 현재 남북 관계를 그렇죠. 관리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주로 해왔고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인식이 돼 있고 사실상 우리 정부나 또는 민간의 통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예컨대 구체적인 뭐 법률이라든가 뭐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률, 제도, 뭐 화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문적인 준비를 해오는 기구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은 네. 통일 시대가 이제 열린다라는 어떤 대박을 통해 대박이란 말을 통해서 선언했다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정말 준비가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기구가 하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죠. 뭐 그런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준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과연 이 기구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네. 예를 들어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뭐 통일부가 다음 정권에서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누가 네. 집권을 하더라도 그럼 대통령 직속위원회라는 것은 그 단기간의 아젠다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어떤 과제들을 담고 있거든요. 지속돼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원회가 다음 정권까지 지속되는 게 담보되느냐 과연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MB 정부든 참여정부든 대통령 직속위원회들이 많았는데 예.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같이 관심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 과제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나치게 좀 보수 편향의 인사만 다 있다든지 또 이것 역시 또 뭐 새누리당의 인재풀 속에서 갖춰진다든지 한다면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이 잡는다면 또 없어질 운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장기 과제 정보의 문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능과 역할 조직이 네. 이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말 통일이 준비가 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를 요모조모 따져보고 예. 좀 숙고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그 구성 과정에서 이런 그 의견들, 각계의 목소리들, 우려들까지 담아내서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박대박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헌 박사님, 박상병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